안녕하세요. 미국고 2학년 생명과학 학생들. 오늘은 생명 현상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완성 9페이지를 열어볼까요?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 현상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린 학생들은 움직이는 거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바람에 날리는 깃발이 살아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생명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생명의 특징을 6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제목 먼저 체크할게요. 첫 번째,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한다. 세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을 한다. 발생과 생장을 한다. 다섯 번째, 생식과 유전을 한다. 여섯 번째, 적응과 진화를 한다 입니다. 자, 요 6가지가 다 갖춰져야 우리는 생명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생명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세포란 무엇인가? 첫 번째, 세포란 생명체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으로 가장 기본 단위를 말합니다. 생명체는 세포가 가장 기본 단위이고 이 세포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다? 세포망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포가 하나로만 되어 있는 생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예가 원핵생물, 박테리아가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된 생물을 우리는 다세포 생물이라 하고 사람 역시 다세포 생물에 속합니다. 다세포 생물은 매우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기초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면 가장 기본은 세포고 같은 세포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은 조직, 여러 조직이 모여서 하나의 기능을 하면 기관, 여러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를 구성하는 것을 개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생명현상의 특성 두 번째, 물질 대사입니다. 자, 여기서는 매우 중요하니까 별표. 물질 대사란 첫 번째, 생명체 내에서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화학 반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 반응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화학 반응이란 어떠한 반응물이 화학 반응을 거쳐서 생성물로 바뀌었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화학적 특징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현상을 우리는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그 특성이 바뀌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만약에 작은 단위의 물질들이 연결되어서 큰 물질이 만들어지면 밖에서 에너지가 주어져야 되고요. 큰 물질이 쪼개져서 작은 물질로 든다면 안에 갇혀있던 에너지가 튀어나와서 에너지가 빠집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에서는 에너지 출입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은 사실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가야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도와주는 물질이 있죠. 촉매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촉매는 화학 반응을 빠르게 도와주는 물질인데 생체 촉매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효소. 효소가 필요합니다. 효소는 주 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기 촉매랑은 성질이 조금 달라요. 화학 반응 속도를 조절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단백질이기 때문에 열에 약하고 그 다음에 pH에 약해서 그러한 변화가 생긴다면 기능을 상실합니다. 자, 그러면 물질 대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 밑에 해놓은 게 있죠. 물질 합성하는 반응과 분해하는 반응이 있어요. 합성하는 반응은 동화 반응이라고 하고 분해하는 반응은 이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동화 반응은 분자의 크기가 작은 것들을 연결해서 분자의 크기가 큰 물질로 만드는 거죠. 이때 에너지가 흡수돼야 돼요. 그래서 흡열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열은 에너지의 하나의 형태죠.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간다 해서 흡에너지 반응 해도 되고 흡열 반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광합성이죠.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작은 분자의 물질이 포도당이라는 큰 분자로 합성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 다음 이화 반응 볼게요. 이화 반응은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분자의 크기가 큰 것들이 잘게 쪼개지는 건데요. 분자와 분자 사이 연결하는 힘들이 갇혀 있다가 떨어지면서 그 힘들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발열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대표적인 예가 세포호흡입니다. 세포호흡이라는 장소는 미토콘드리아고 아까 포도당 얘기했죠. 포도당이라는 커다란 분자가 세포호흡을 통해서 완전히 분해가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굉장히 작은 분자가 됩니다. 이때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발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옆에 그림을 보면은 정말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은 시험에 잘 나오기도 하고 이해가 되게 잘 되도록 해놨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물질대사라는 것이 있는데 위에 고분자 물질을 이화작용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서 저분자 물질로 될 때 오른쪽에 에너지가 방출되죠. 그 다음 저분자 물질 밑에서 에너지가 흡수되어서 합성되어서 고분자 물질이 되는 과정, 이것을 동화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출입을 그래프로 표현해 놓은 것이 있는데 동화작용은 에너지가 낮은 반응물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에너지가 큰 생성물이 되는 과정이고 이화 반응은 에너지가 큰 물질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작은 물질로 바뀌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의 그림과 그래프는 잘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번 세 번째입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생명체는 자극을 주면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그리고 항상성. 항상성이 뭘까? 항상성이란 생명체가 자신의 몸 상황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특징의 공통점은 외부 자극이라는 거죠. 외부 자극에 의해서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 하고 외부 반응에 의해서 내 몸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그림을 잘 나타냈는데 자극의 반응에 대한 예, 음악을 듣고 웃는다, 식물이 빛을 향해 자란다, 파리지옥은 잎에 곤충이 닿으면 잎을 접는다, 이런 것들은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이고 항상성의 예는 첫 번째 체온 조절, 두 번째 혈당량 조절, 세 번째 삼투압 조절, 이렇게 몸 안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이때 항상성에 관여하는 기관계는 신경계와 내분비계예요. 이거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일단 한번 체크합니다. 넘어가서 네 번째, 발생과 생장. 자, 발생과 생장 공통점은 세포가 분열한다는 거예요. 세포가 분열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발생은 세포가 막 분열하면서 자신의 세포의 기능과 특징이 분화되어서 어떠한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세포로 바뀌는 것을 발생이라고 하고
생장은 말 그대로 세포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크기가 커지는 것, 성체가 되는 것, 이것을 생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생의 대표적인 예가 지금 나비죠, 나비. 알에서 애벌레, 번데기, 성체가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겪는 거죠. 이것을 발생이라고 하고, 옆에 있는 죽순을 보면 죽순은 무럭무럭 자라죠. 이것은 생장의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는 개구리가 있죠. 뭐의 예로? 발생의 예로. 개구리는 알에서 올챙이에서 개구리를 바뀌는데 그 사이에 큰 변화를 겪죠. 특히 올챙이 때는 아가미 호흡을 했는데 개구리가 되면 폐호흡과 피부호흡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발생의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자, 5번째, 생식과 유전. 이거의 공통점은 자손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손. 자, 생식은 자손의 수를 늘리는 모든 과정을 생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생식의 예로 효모의 출하나 만손초의 영양생식을 그림으로 가져왔는데 이거는 무성생식이에요.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손의 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경우는 난자와 정자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수정돼서 자손을 만들어내죠. 그건 역시 생식입니다. 자손의 수를 늘리는 모든 과정은 생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유전이란 건 무엇인가? 유전은 자손에게 나의 형질을 전달하는 것. 나의 형질이 자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보면 형질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죠? 여러분들의 머리가 까만색이다, 피부가 노란색이다, 눈 색깔이 갈색이다, 이러한 특징은 어디에 들어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세포 안에, 핵 안에, DNA 안에 유전자에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면 나의 형질을 자손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의 유전자를 자손에게 물려준다와 같은 말입니다.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적응과 진화. 자, 적응과 진화는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적응과 진화를 뚜렷이 구별하자면 적응은 환경에 의해서 생물체가 어떠한 생활 양식이나 습관이나 형태를 바꾸는 것을 적응이라고 합니다. 진화는 작년에 아마 생명 부분에서 진화를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핀칫의 기억나죠? 어떤 우연한 사건으로 인하여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돌연변이로 인해서 형질이 바뀌죠. 형질이 바뀌었어. 그런데 이 형질이 지금 이 환경에 더 유리한 거야. 더 유리하면 살아남겠죠. 살아남는 아이들은 자신의 유전자를 자손에게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형질이 그 다음 자손에게 쫙 퍼지면서 다음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는 거. 이게 바로 진화입니다. 적응과 진화는 사실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적응과 진화는 보통 묶어서 잘 해요. 왜냐하면 적응과 진화는 엄밀히 따지면 다르지만 또 크게 또 보면 같은 개념으로 엮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명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생명은 이 6가지 특징,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 대사를 한다,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다, 항상성을 한다, 발생과 생장을 한다, 생식과 유전을 한다, 적응과 진화를 한다. 이 6가지의 특성이 다 나타나야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로봇 강아지와 일반 강아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로봇 강아지와 일반 강아지의
생명현상과 비생명현상을 구별할 수 있나요? 그건 너무 쉽지. 그쵸?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방금 했던 1번부터 6번까지를 비교하면 되죠. 맞아요. 그럼 다음에 우리가 11쪽에 넘어가면 요즘 너무 유명한 바이러스의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요즘 많이 힘들죠. 벌써 1년 동안, 1년이 넘었죠. 최근에 지난주도 갑자기 급격하게 변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도대체 바이러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바이러스의 특성. 지금 선생님이 여기 PPT에 올려놓은 자료하고 교과서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큰 틀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들으면서 책에 추가하면 됩니다. 첫 번째 바이러스는 굉장히 작다. 세균 여과기를 통과했을 정도로 매우 작다라는 거. 다음 두 번째.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해서 이거밖에 없어요. 첫 번째, 유저 물질, DNA 또는 RNA,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 껍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죠? 이거밖에 없어요. 뭐 핵막이든 세포막이든 세포 내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효소도 없어요. 유전 물질과 단백질 껍질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숙주 밖에서는 그냥 단백질 결정체로만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숙주 세포로 들어가게 되면 그 숙주 세포 안에 바이러스 유전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숙주 세포 안에는 효소가 있잖아요. 그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도 하고 증식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DNA에 있는 정보를 RNA에 있는 정보를 바꾸죠. 그걸 전사라고 부르고 RNA에 있는 정보가 아미노산 서열의 정보로 바뀌죠. 그걸 번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아미노산들이 접혀서 3차원 입체 구조를 가지는 단백질로 바뀌는데 지금 이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DNA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겠어요? 당연히 바이러스 단백질 껍질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겠죠. 그런데 효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해서 그래서 자신의 단백질 껍질을 만들어요. DNA도 많이 복제를 하고 그래서 껍질이 다 만들어지면 자신의 DNA를 하나씩 끼워 넣어가지고 밖으로 펑 터뜨려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자, 이 과정에서 물질 대사와 유전 현상이 나타나죠. 생식 현상까지 나타나죠. 그 다음에 돌연 변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독감 바이러스에 의한 이기기 위해서 독감 백신을 맞는데 해마다 다른 백신을 맞거든요. 그거는 독감 바이러스가 쉽게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자, 앞에서 우리가 진화할 때 무슨 얘기했죠? 우연하게 돌연 변이가 일어나면 단백질이 바뀌죠?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 근데 이 새로운 형질이 이 환경이 너무 유리해. 그럼 얘가 살아남아. 이 살아남은 아이들이 더 많은 자수를 남기는 거죠. 그럼 새로운 돌연변이 종이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적응과 진화의 형태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 4번을 보게 되면 구조적으로 매우 단순하고 원시적 형태이지만 숙주세포 내에서만 생물적 특성이 나타나므로 지구상에 나타난 최초의 생명체를 볼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숙주가 꼭 있어야 되니까.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야 물질 대사, 그 다음에 증식, 생식, 유전, 진화 이런 게 다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러스 특성 2까지 했고 시험에 이거 구조네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단백질 껍질과 유전자 두 개로만 구성되어 있다. 매우 단순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시험 문제 여기 잘 나오죠. 생물적 특성과 무생물적 특성을 설명하여라. 그쵸?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은 생물체의 공통 성분인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숙주세포 내에서는, 자, 숙주세포 내에 동그라미 하시고 물질 대사가 일어나고 증식도 일어난다. 다음 3번에 증식 과정에서 유전 현상과 돌연 변이가 나타난다. 이게 생물적 특성입니다. 그러면 생물적 특성이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그렇다면 무생물 특성에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매우 중요한 거. 세포 구조가 아니다. 세포막이 없다. 그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숙주세포 밖에서는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된 입자 상태, 결정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세포막이 아닌 단백질 껍질에 쌓여 있다. 다음 동그라미 4번에 스스로 효소를 만들지 못하므로 숙주 밖에서는 물질 대사나 증식을 하지 못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네요. 다음 시간에는 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